침묵 속에 정혜련은 손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골목 어귀 작은 수선집에서 40년을 보내며 그의 손은 찢어진 옷감을 다시 살려내는 마법을 부렸다. 낡은 재봉틀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하루의 리듬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옷가지들이 그의 유일한 말동무였다. 바느질로 아들 윤재를 키워냈고 그 아들이 장가가던 날까지도 혜련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할 일을 잃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 수아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카페 사장으로 성공한 수아에게 시어머니의 수선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었다. 더구나 소녀 할인까지 태어나자 혜련은 더욱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할인이 하계회 의상은 제가 브랜드에서 주문했어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수아는 혜련이 바느질로 손녀의 옷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단칼에 잘라냈다. 괜히 촌스럽게 만들어서 아이가 창피당하면 어떡해요? 그 말에 혜련의 가슴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아들 윤재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엄마, 수아 말이 맞아요. 이제 좀 쉬세요. 혜련의 방은 점점 작아졌다. 예전에는 거실에 재봉틀을 놓고 자유롭게 일했지만 이제는 구석진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마저 낯설었다. 오래된 동네 사람들의 안부도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도 없는 이 집에서 혜련은 매일 침묵 속에 잠겼다. 쓸모 없어진 늙은이구나. 혜련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주름진 손과 구분 등, 그리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들. 한때 동네에서 가장 정교한 바느질 솜씨로 인정받던 그 손들이 이제는 그저 늙은 손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혜련은 옛날 일들을 되새겼다. 윤재가 어릴 적 입던 작은 셔츠를 꿰매주던 일, 이웃집 아이들의 교복을 수선해주며 들었던 고마움의 인사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다. 혜련의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불길 속의 구원. 하계회 당일, 혜련은 객석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동화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있었다. 손녀 하리는 백설공주 역할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아가 비싼 돈 주고 주문한 그 드레스는 확실히 화려했다. 하지만 혜련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아이의 몸에 맞지 않아 자꾸 흘러내리는 어깨선, 너무 긴 치마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못 디디는 할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내가 만들어줬다면. 혜련이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강당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무대에서 터져 나왔고 고지어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객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불이야, 불이 났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패닉이 시작됐다. 무대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다. 교사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해요. 출입구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뒷문은 어디에 있죠? 혼란 속에서 어른들조차 우왕좌왕했다. 메인 출입구는 대피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무대 위 아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때 혜련이 움직였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그는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이곳이 방직 공장이었을 때부터 드나들었던 곳이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통로가 가장 안전한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혜련은 무대 옆 계단을 재빠르게 올라갔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숨겨진 통로를 찾았다. 여기야. 혜련이 먼지투성이 문을 밀어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건물 뒤편으로 연결된 비상통로였다. 아이들아, 이리 와. 할머니 손잡고 따라와. 혜련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확고했다. 평소에는 작고 조용했던 그 목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혜련의 목소리를 따라왔다. 할인도 그 중에 있었다. 드레스 치마가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혜련이 재빠르게 치마를 접어 올려주며 안전하게 이끌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할머니가 앞에서 갈 테니까 뒤따라와. 혜련은 한 손으로 할인을 안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어둠 속 통로를 헤쳐나갔다. 21명의 아이들이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실에 꿰인 구슬처럼 아무도 잃지 않고 모두 함께 밖으로 나오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다. 혜련은 할인을 꼭 껴안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할머니,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수아가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인아, 괜찮니? 어머니가.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냉대가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아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혜련은 알고 있었다. 이 감동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다.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일상의 무관심 속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가짜 희망에 과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화재 사건 이후 한 달 동안 혜련의 일상은 달라졌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아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혜련 앞에 놓았다. 예전처럼 냉장고에서 찬밥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국과 반찬을 정갈하게 준비했다. 할인도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주세요. 할인이 찢어진 인형 옷을 들고 와서는 혜련에게 수선해달라고 부탁했다. 혜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바느질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하지만 혜련의 예감은 정확했다. 언니, 정말 대박이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완전 돈방석이라고. 어느 날 오후, 수아의 고등학교 동창인 미경이 집에 찾아왔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수아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배달 전문점 가맹 투자. 그게 뭔데?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카페 사업이 요즘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던 차였다. 봐봐, 이게 수익 구조야. 초기 투자금 3천만 원만 넣으면 한 달 후에 6천만 원이 되어서 나와. 그 다음 달엔 1억 2천, 그 다음엔 2억 4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야. 미경은 태블릿 화면에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익 곡선이 눈부시게 빛났다.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해? 가능하다니까. 내 친구도 이거에서 벤츠 새로 뽑았어. 요즘 배달음식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음식점 차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 투자야. AI가 다 알아서 주문 관리하고 우리는 그냥 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수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카페 매출이 줄어들면서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던 터였다. 윤재의 직장도 불안정했고 할인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위험하지는 않아?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위험? 무슨 위험?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야.
정부에서도 배달업계 육성한다고 지원금 나오고 있고 늦으면 기회 놓친다니까. 미경은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다. 복잡한 용어들과 숫자들로 빼곡한 서류였다. 혜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체득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 달콤한 말에는 반드시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수아야, 혜련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왜요? 그런 투자 너무 성급하지 않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런 기회는 지금 아니면 두 번 다시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미경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되는 시대예요.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혜련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미 자신의 말은 구식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윤재를 설득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미경이가 이미 해보고 성공한 거라니까. 그래도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나? 여유가 없으니까 더 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언제까지 빠듯하게 살 거야? 윤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수아는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마련했다. 그들 부부의 전 재산이었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의 전화는 뜸해졌다. 언니, 미경이 전화 안 받는데? 바쁜가 보지.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배달 전문점 가맹 투자 사기, 피해액 수십억 원.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수아가 투자한 것과 똑같았다.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미경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투자금은 물론이고 대출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보증금은 증발했고 연락은 두절됐다. 내가 뭘 한 거야?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윤재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다.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지? 집 곳곳에는 독촉장이 쌓여갔다. 대출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만 원이 넘었다. 카페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혜련은 무너져가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우린 찢어졌구나. 혜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찢어진 것은 다시 꿰매면 된다는 걸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꿰매는 손길, 빚독 촉장이 쌓여가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덤처럼 침울했다. 윤재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해고된 후 새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쉰을 넘긴 나이에 마땅한 곳을 구하기 어려웠다. 면접을 보러 다녀도 결과는 항상 같았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는 것. 아빠가 왜 맨날 술만 마셔? 할인이 혜련에게 물었다.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아빠가 힘든 일이 있으셔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혜련은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깊어만 갔다. 수아는 더 심각했다. 카페 운영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다 망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 날 밤, 혜련은 수아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오열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혜련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쯤 지나자 혜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혜련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맨 위쪽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긴말숙의 요리 비법, 누렇게 바랜 공책 표지에는 윤재 할머니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혜련은 그 공책을 받았을 때가 20살이었다.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이 공책을 건네주며 말했었다. 혜련아, 이 안에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맛이 들어있어. 어려울 때 이걸 꺼내봐.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 그때는 그냥 옛날 요리법이 적힌 낡은 노트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펼쳐보니 그 안에는 정말 보물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만두피 반죽, 밀가루 3컵, 뜨거운 물 1컵, 소금 1꼬집. 반죽은 너무 치대지 말고 부드럽게. 멸치 육수, 멸치 20마리, 다시마 1장, 무 반개.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끓여야 깊은 맛이 나옴. 우리 집 비밀 양념장,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설탕 반 큰술.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넘어진 자리를 내 손으로 다시 꿰매라. 음식만큼 정직한 일은 없고 정직한 일만큼 오래 가는 것도 없다. 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왜 이 공책을 잊고 있었을까? 바느질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손끝에는 다른 재능도 숨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혜련은 수아를 깨웠다. 수아야, 일어나.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나랑 시장 가자. 시장을 왜요? 음식 장사를 할 거야. 수아는 멍한 얼굴로 혜련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는 거야. 앉아서 우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자. 혜련은 공책을 수아에게 보여주었다. 수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공책 안의 자세한 레시피들을 보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이걸로 장사가 될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우린 지금 잃을 게 없잖아. 혜련의 말이 맞았다.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다. 혜련은 수십 년간 단골이었던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혜련 씨, 오랜만이네. 요즘 어디 계셨어? 며느리 집에 있었어요. 오늘은 장사 준비하러 왔어요. 혜련은 신중하게 재료를 골랐다. 멸치, 다시마, 밀가루, 돼지고기, 부추, 양파. 공책에 적힌 대로 하나씩 체크했다. 수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혜련의 능숙한 모습을 보며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육수부터 우려내자. 이게 가장 중요해. 혜련은 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정성스럽게 제거했다. 수아에게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함께 작업했다. 멸치를 마른 팬에 살짝 볶아야 고소한 맛이 나. 이게 할머니만의 비법이야.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두 사람은 만두소를 준비했다. 돼지고기를 다지고 부추와 양파를 썰고 두부를 으깨서 물기를 빼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 몇 방울. 그리고 이 양념장이 핵심이지. 혜련이 공책의 레시피대로 양념장을 만들자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한 향이 났다. 세상에,
이게 정말 할머니가 만드신 양념장이에요? 그럼 50년 전부터 우리 집 맛이었어. 이제 만두피를 밀었다. 혜련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똑같은 크기로 둥글게 밀어내는 솜씨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손에 익은 일이야. 예전에 시어머님께 배울 때는 하루 종일 만두피만 밀었어. 만두를 빚는 작업이 시작됐다. 혜련은 한 번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빚었다. 주름이 정확히 18개씩 들어가도록 했다. 왜 꼭 18개예요? 그래야 예뻐. 그리고 터지지도 않아. 수아도 따라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혜련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점점 나아졌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200개가 넘는 만두가 완성됐다. 이제 국수 반죽을 해야지. 지금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음식 장사는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야.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지. 혜련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다. 오랜만에 자신의 손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를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면 반죽도 공책의 레시피대로 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소금의 양, 반죽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새벽 4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아니, 오늘 한번 해보자. 우리 집 앞에서 팝업으로. 수아는 망설였다. 정말 될까? 사람들이 살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혜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괜히 용기가 생겼다. 해봅시다. 어머니, 그렇게 혜련 면옥의 첫날이 시작됐다. 국물 한 그릇에 화해. 새벽 6시, 혜련과 수아는 집 앞 작은 공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수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길가에서 음식을 파는 것도 처음이고 과연 누군가 사 먹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걱정 마. 음식만 정직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혜련은 큰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밤새 우린 육수에서는 진짜 깊은 향이 났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는 틀리지 않았다. 첫 손님은 출근길 아저씨였다. 뭘 파는 거예요? 만두국하고 잔치국수요. 얼마예요? 만두국 5,000원, 국수 4,000원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만두국을 주문했다. 혜련은 뜨거운 육수에 갓 만든 만두를 넣고 끓였다. 만두가 동동 떠오르자 그릇에 담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다. 와, 냄새 좋네요. 첫 술을 뜨는 남자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육수가 엄청 깔끔하고 진해요. 감사합니다. 혜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50년 전 시어머니의 맛이 여전히 통한다는 증거였다. 그 남자가 만두국을 다 먹고 나서는 지갑에서 1,000원을 더 꺼냈다. 잔치국수도 하나 포장해 주세요. 안에 주려고요. 두 번째 그릇을 포장해 주면서 혜련은 작은 김치통에 직접 담근 김치도 함께 넣어줬다. 서비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네. 매일 나올 예정이에요. 그 남자가 간 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혜련 씨, 장사 시작했어요? 네. 시어머님 레시피로 만든 음식이에요. 오, 그럼 옛날 맛이겠네. 나도 한 그릇 줘봐. 2시간 만에 준비해온 음식이 다 팔렸다.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빈 냄비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다 팔렸어요. 그럼 정직한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법이야. 그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 재료비를 빼도 8만 원의 순이익이 남았다. 하루 벌이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날, 셋째 날, 소문은 점점 퍼져갔다. 여기 만두국 진짜 맛있다더라. 육수가 다른 곳과 달라. MSG 안 쓰고 진짜 멸치로만 낸 맛이야.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만두인데 피가 얇아서 쫄깃하고 속도 꽉꽉 들어있어. 일주일 후 매일 찾아오는 단골들이 생겼다. 출근길 직장인들, 시장 보러 나온 주부들,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까지. 작은 테이블 2개로는 부족할 지경이었다. 어머니, 이제 좀 더 큰 곳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혜련은 섣불리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천천히 하자. 욕심내면 안 돼. 투자 사기로 당한 일 때문에 수아도 신중해졌다. 하지만 매일 늘어가는 손님들을 보며 자신감은 점점 커졌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다. 윤재가 술에 취해 가게 앞에서 고함을 쳤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여보,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봐요. 봐라 마라. 내 아내가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걸 보라고. 취기 때문이었지만 윤재의 자존심은 많이 상해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가 길거리 장사를 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손님들이 당황해서 발걸음을 돌렸다. 혜련은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재가 맨 정신으로 돌아와서 사과했다. 아니야. 내가 이해해. 남자로서 힘들겠지. 수아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 알아. 나도 뭔가 해야겠어. 윤재는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나도 같이 하자. 배달이랑 회계는 내가 맡을게. 혜련이 입을 열었다. 윤재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정직하게 일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맞아요, 아빠.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인도 아빠를 응원했다. 다음 날부터 윤재도 합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다. 배달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간단한 계산을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보람 있었다. 아, 사장님, 어제 먹은 만두국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국수도 먹어볼게요. 단골 손님이 윤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하루 30만 원을 넘어섰다.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빼도 20만 원 가까운 순이익이 남았다.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다.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아가 혜련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죄송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혜련은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다. 한 달 동안 반죽을 치대고 만두를 빚으면서 수아의 손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매니큐어가 벗겨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손에서는 온기가 느껴졌다. 수아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찢어져도 다시 꿰매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 순간 윤재가 들어왔다. 손에는 부동산에서 가져온 전단지들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수아야, 이거 봐. 이 근처에 작은 상가가 나왔어. 보증금이 좀 있어야 하는데. 혜련과 수아는 전단지를 들여다봤다.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다. 마당도 있고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정말 가게를 차릴까요? 아직은 돈이 부족해. 좀 더 모아야겠어. 혜련이 말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그로부터 2달 후, 정말로 기회가 왔다. 동네 상인회장이 찾아온 것이다. 혜련 씨, 우리 상가 쪽에 빈 점포가 있는데 임대료를 좀 싸게 해줄 테니 들어와서 장사해보지 않을래요? 왜 저희를?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혜련 면옥이 어디 있냐고. 소문이 다 났어요. 정말 맛있다고. 상가 임대료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보증금도 500만 원이면 충분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혜련은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윤재의 눈에는 기대가, 수아의 눈에는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하리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할머니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인이를 위한 가게지. 혜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해봅시다. 혜련 면옥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은 3개월 후였다. 15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 6개를 놓을 수 있었다. 주방도 넓어져서 일하기 편했다. 가장 좋은 것은 마당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김치를 담그고 고추를 말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밑반찬을 준비할 수 있었다. 개업 첫날 줄이 밖까지 늘어섰다. 혜련 면옥 드디어 문 열었네. 기다렸어요. 만두국 2개, 잔치국수 3개 주세요. 혜련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수아는 홀에서 주문을 받았고 윤재는 배달과 포장을 담당했다. 하리는 학교 끝나고 와서 물이나 수저를 나르는 일을 도왔다.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혜련의 마음은 뿌듯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 한숨 돌릴 때 한 손님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국물이 왜 이렇게 깔끔해요? 비법이 뭐예요? 혜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직하게 만드는 게 비법이에요. 멸치도 좋은 것만 골라 쓰고 시간도 충분히 들이고요. 아, 그래서 다른 곳과 맛이 다르구나.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손님이 가고 난 후 수아가 혜련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제 평생을 다해서 이 은혜를 갚을게요. 뭘 갚아? 우리 가족인데. 혜련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처음에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혜련이 끓인 된장찌개와 집에서 담근 김치, 그리고 남은 만두 몇 개가 저녁 식사였다. 오늘 첫날 매출이 얼마나 됐어? 윤재가 물었다. 60만 원 정도 돼요. 순이익으로는 40만 원 정도. 수아가 대답했다. 와, 대박. 이렇게 가면 빚도 금방 갚겠어요. 천천히 하자. 무리하면 안 돼. 혜련은 여전히 신중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할인이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만두 정말 맛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 우리 할인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할머니는 정말 슈퍼 할머니예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밤이 깊어가면서 가게 안에는 따뜻한 온기만 남았다. 면판 위에는 내일 쓸 밀가루가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우린 육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련은 주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어머님. 하늘나라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레시피 덕분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수아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혜련이야말로 이 가족의 진짜 보석이었다. 윤재는 내일 배달 일정을 정리하면서 뿌듯해했다. 비록 작은 면옥이지만 자신의 일터가 생겼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리는 숙제를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다. 혜련 면옥이라고 적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찢어졌던 것들이 다시 꿰매어지고 서로 다른 맛들이 하나의 국물 안에서 어우러지듯 이 가족도 이제 진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한쪽에서 혜련은 내일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화해였고 희망이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